집값이 왜 이래? 근데 그건 남의 얘기잖아요. 사실 나한테 맞춰서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물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물건들의 가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걸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16년의 투자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시면 지금 굉장한 기회다. 16년 만에 이렇게 매물 넘치고 좋은 장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물건이 정말 많아서 제가 검색을 다 못할 정도니까. 그럼 이거 코로나 시대는요 물건이 한 8,000개밖에 없었어요. 8,000개면은 물건이 진짜 없는 거, 입찰할 물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2만 개라고요. 저는 오늘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한 가지가 딱 너무 인상 깊은 게 이게 16만의 기회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디어에서는 강남 중심으로 막 엘스, 뭐 개포, 프로더스 이런 걸 갖고 막 얘기하고 한남동 압구정 갖고 얘기하니까 이게 떨어진 건가 떨어지지 않은 건가도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해주신 중계, 상계, 뭐 그 노도강 이런 쪽 보고 평촌 보고 강서구도 싸우죠. 이렇게 보면은 진짜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을 못했단 말이죠. 네, 아직 좀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고. 네. 근데 거기서 지금도 한 30-40%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더 싸게 살 수만 있다면 맞아요. 기회 같거든요, 정말. 기회예요. 네.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기회였네 네. 라고 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보는 게 맞아요. 굉장한 인사이트다. 저는 진심으로 네. 요즘 가끔 대구 제가 관심 많아서 수성구 보거든요. 저 대구 괜찮다고 봐요. 수성구는 솔직히 별로 안 떨어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수성구 만족 여기서도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니까요. 여기는 여기가 30-40% 떨어지면 내가 서울집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다는 안 떨어졌는데 거기 외에 그러니까 최상급지 외에 대구의 대부분 중상급 서울로 치면 한 마포구, 성동구 이 정도 되는데도 막 30% 떨어지고 어떤 데는 막 2010 막 4, 5, 6년 가격 거의 뭐 50% 떨어진 데가 있거든요. 금매가. 근데 경매는 그거보다 더 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이거 진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매 공부해서 그런 거 내가 싸게 받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들 미디어에서는 맨날 뭐 비싼 집 얘기만 하고 아니면 전국이 다 대폭락기돼서 앞으로 막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진짜 그런 집은 거의 뭐 5%, 막 10% 뭐 이 정도의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막 서울에 12억 막 이런 그런 여가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거는 뭐 집값이 왜 이래? 근데 그건 남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한테 맞춰서 봐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물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물건들의 가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걸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잠깐 그러면은 책에서 즐거운 경매라는 공부 커뮤니티로 그때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16년 전에 맞나요? 아 그건 이제 제가 만든 커뮤니티예요. 그 만든 커뮤니티 12년 전에 13년도에 책 내고 책이 이제 출간될 거다. 8월 달에 출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다 퇴고를 하고 마지막 탈고만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 숨이 트이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작가들이 책을 팔아야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팔지?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블로그 시작하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즐거운 경매예요. 그때 제목을 그냥 맘대로 줬어요. 재밌잖아. 그리고 즐거운 경매 이렇게 줬는데 벌써 얘가 이제 2013년도에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 함께 공부하던 분들은 좀 어떻게 좀 자산을 좀 읽으셨나요? 네, 그때 제가 블로그 이웃들 처음에 이제 이웃들한테 저 경매 책이 곧 나오고요. 제가 이제 특강을 시작합니다라고 블로그 이웃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한 분, 두 분 모이고 그러다가 책이 이제 엄청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경매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굉장히 그분들은 되게 도전적이고 열정적이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중에서 이제 열심히 하셨던 분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본인의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매년 벌고 계시는 왜 직장 생활을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뭐 해요? 어.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수익이 이렇게 있으니까 회사 일이 안 힘든데요. 예전에는 뭐 내가 이 돈 받으려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임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꿈이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매로 시작해서 모임 공간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국인이신데 또 경매를 시작해서 분양권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오늘 아까 아침에 뵌 분이 10년 전에 저를 만났는데 이제 시작하신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신다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근데 정말 그때 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작가님,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6장에서 어렵지 않은 특이한 물건에 기회가 있다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되게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공기업 사택들에 대한 공매라든가 네. 부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부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당시에 부도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 사건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것처럼 이제 부영 같은 그런 임대 아파트들이 그때는 좀 많이 있었는데 다 부도가 난 거죠. 그죠. 부영 건설이 부도 났다는 게 아니라 부영처럼 같은 네. 임대 아파트 중에 부도 난 데가 있었던 네, 거죠. 그런 임대 아파트들이 당시에 많았는데 그런 임대 아파트들이 다 부도가 난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분양 전환도 해야 되는데 못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체로 막 공매 물건이 막 쏟아지는 거였죠. 근데 거기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라 다 임차인들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차인들이 자기가 살던 집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다 나라에서 줬어요. 네. 지금 임차인들한테 우선 매수권 줬듯이 새로 법이 생겨서 막 줬어요. 근데도 본인 집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더 좋은 집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임대 수요는 풍부한데 소유하시려는 분들은 별 없고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도 외지인들이 낙찰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물건들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가격이 뭐 많이 오르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괜찮았죠. 임대료를 받는 월세 수익용 물건은 괜찮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 사건 물건들이 딱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공기업 사택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요. 당시에 정권 교체하는 시기에 공기업들의 그 자본율을 맞추라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대요. 그래서 요런 공기업들이 자기 자본을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한테 사택으로 쓰던 집들을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낙찰받고 했죠. 그래서 제가 첫 수익을 이제 낙찰받아서 3천만 원 벌었던 게 그 석유공사 사택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낙찰받고 그건 명도도 없어요. 가서 그 공사에 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들이 이제 직원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미 나갔거나 나가기로 되어 있거나 하죠. 그래서 공기업 사택 물건들은 공매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낙찰받은 택지 같은 경우에도 공매로 하거든요. 그래서 경공매라고 하는데 경매를 알면 공매는 되게 쉬워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공매도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공매 물건은 수적으로 경매보다 좀 적어요. 왜냐하면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이제 매각을 의뢰하거나 세금 체납이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럼 그때 부도임대 아파트로 좀 수익을 거두셨는데 그럼 최근에 전세 사기로 나온 어떤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물건들도 작가님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면 네. 수익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네네 건가요? 수익 기회가 되죠.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에 그런 막 빌라 이런 거 막 15년도 넘은 거 근데 서울에 되겠어? 많아요. 전세 사기 이런 물건들이 서울에 아주 많아요.
근데 기왕이면 이제 서울이 좋겠다. 기왕이면 서울이 좋죠. 왜냐면은 서울도 많으니까. 서울이 없으면은 수도권 이렇게 가는데 수도권도 이게 누구나 다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고 제 힘으로 벌어서 아파트를 30대 안에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는 빌라가 괜찮은 주거 환경인데 이 빌라 시장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형주택에 대한 이런 정책도 내놓은 거거든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빌라 시장이 안 좋아지면 우리 임차인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 고려해 보시면 괜찮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작가님 조금 전에 정부에서 어떤 소형 주택 전용 뭐 5구 이하 네, 이 네. 빌라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빼는 걸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네. 지금 서울은 아니고 서울은 네. 아니고 그럼 뭐 경기도 그러니까 지방에서 신규 취득한 것만 빼주나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것도 빼지나요? 신규로 취득한 것들은 그냥 빼주고요. 네. 낙찰을 받은 것들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그냥 보유했던 분들은 임대주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보유했던 것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더 네, 할 수 뭐 된다 안 된다 말은 없는데 기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6장에서 또 보면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전세자금 대출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전세자금 대출이 경매 투자에서 좀 큰 위험 요소가 뭐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경매 투자에서 위험 요소라기보다는 임대인한테도 꽤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 보증보험을 해주잖아요. 네. 예전엔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전세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잘 되니까 얼마든지 전세를 올려서라도 올라가려는 이제 들어가려는 이게 경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전세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역전세도 터지고 전세 사기도 터지고 그리고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보증보험을 또 막 끊어주게 되잖아요. 근데 보증보험을 끊어서 임차인을 드렸는데 제 날짜에 그 다음 임차인이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역전세가 나서 내가 물건에 뭐 5천만 원씩을 더 내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날짜를 절대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냥 보증보험에서 바로 그냥 입장권 등기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하나면 5천만 원이면 어떻게든 마련할 텐데 이게 뭐 5개, 1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속수무책이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증보험 좀 안 끊어주고 싶고 그거 안 하고 임차인을 드리고 싶고 우리도 원래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보증보험을 안 하면 아예 임차인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임차인도 힘들고 임대인도 힘들고 전세자금 대출이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보증보험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임차인도 득이 없잖아요. 임대인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다. 네. 그냥 안전하게 차라리 그냥 조금 갭이 있더라도 네. 그게 서로 안전하지 않았을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임대를 할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렇게 반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든 그런 서로 싸우게끔 자꾸 법을 만들어요. 서로 믿고 좀 서로 양보하고 이랬단 말이죠 예전에는. 근데 네. 지금은 그런 바보가 되는 거니까 임차인들도 어떻게든 날짜를 막 맞추고 법에다가 이렇게 계속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작가님 그 아파트나 이제 빌라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 말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기회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 지산하고 아파트라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아파트도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산도 이슈였던 게 주택을 투자를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은 너무 트렌디하게 하지 않는 게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트렌디한 것들, 그러니까 법이 생기면 우회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막히거든요. 그래서 지산이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은 사업하는 분들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고 네. 하니까 90%까지 대출되는 지산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만큼 수요가 받쳐줄까? 집은 다르잖아요. 집은 그러니까 멀리 사람이 안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런 도시에 있는 집들은 가격만 맞으면 누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특수한 물건들은 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부동산은 너무 트렌디한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산도 그 끝이 어딜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만 이제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네. 그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들만 괜찮지 않을까.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곳들은 좀 꽤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어요. 월세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주택하고 비주택은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비주택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요가 좀 있을 텐데 이제 그 상업용,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 수에 빠지니까 뭐 다주택자분들도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업무용 오피스텔도 수요가 좀 많이 있나요? 투자 난이도가 높진 않나요? 업무용 오피스텔도 입지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피스나 빌라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월세용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임차인들이 잠시 거쳐간, 난 사고 싶진 않아. 근데 여기 좀 머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빌라, 오피스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매도를 할 때는 그런 똑같은 투자자들이거나 아니면 되게 저렴하게 전세가로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시세 차익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막 그런 폭등장 끝물에는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거 그쵸.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그쵸, 월세 그쵸. 세팅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월세 받는 용도로. 사실 뭐 그런 오피스텔이 가격이 막 그렇게 치솟을 때 정상적인 모양새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싸게 사는 게 일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싸게 사서 월세 보면은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네,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보증금 조금 뭐 한 2, 3천 받으면 돈 오히려 거슬러 나오고 월세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는 주택에 들어가니까 이게 좀 부담될 수 있는데 내가 아파트 살려는데 이것 때문에 뭐 비과세. 근데 주거용 말고 저 업무용 오피스텔은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도 그러니까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하면 맞아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이 오피스텔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더 이상 주택을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상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하는데. 상가는 위험하다기보다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힘드시거든요. 왜냐하면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받았던 이런 대출들 상환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잘 그 상가에서 잘 사업을 하셔서 장사를 잘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임차인들이 이제 좀 많이 힘들죠. 그러니 공실이 날 가능성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임차인들이 여기서 충분히 잘 장사를 하실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하다면은 괜찮은데 지금 많이 좀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신 상황이다. 요거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은 네, 만약에 1억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상급지로 가시는 분들은 상급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회다. 네, 지금은 기회다. 상급지로 내 집 마련을
이제 1주택 사이트인데 나 언제쯤 다시 강남으로 이제 입성을 해야겠다. 근데 당장 내가 가진 돈으로 조금 부족하고 좀 보태서 전세 세팅하고 뭐 이렇게 난 지금 조금 여기 외곽에 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목동에 입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월세로 사시면서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이제 상급지로 이전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갭 투자 금액이 1억 정도 되는 물건을 찾으셔도 괜찮겠죠? 또 월세는 다가구나 원룸이면 좋겠지만 1억 갖고 힘들어요. 네. 그러면 조금 월세 세팅은 이거를 좀 쪼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은퇴 예정이신 분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인컴이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2년 후에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시세 차익용 물건을 만드시는 게 맞는 거죠. 내 상황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 저희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6년 만에 온 새로운 지금 경매 시장이 열렸습니다. 아직 경매를 모르신다면 이번 제 책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확장판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그 책 링크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이현정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